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인문주간 위로와 평화의 인문학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평화활동가로 실천하고 일하고 있는 오세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평화활동가가 뭔가, 평화실천이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평화실천, 평화활동 이러면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잖아요. 평화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나 낱말이 뭐 있으세요? 비둘기. 예, 그렇죠. 비둘기. 2년 전에 통일연구원에서 설문조사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설문조사 1위가 비둘기였어요. 평화 하면은 뭐예요? 했을 때 1위가 비둘기. 2위는 뭘까요? 김대중. 예, 이거는 전체 설문하고는 약간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이었어요. 예. 평화 하면은 비둘기 날라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서부터 뭐 평화 통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일상하고 아주 가깝다는 느낌은 좀 안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비둘기를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동네에 있는 거 보면은 평화로우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평화 이미지가 조금 일상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말은 남북 간 평화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에 대한 반대 의미로서의 평화입니다. 남북 간은 지금 충돌 상태는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피스 키핑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평화 용어로는, 평화학 용어로는. 지금 충돌이 막 일어났을 때 중단시키는 것을 피스 메이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단된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는 것. 아직은 그러니까 평화 체제가 아니고 이 지금 싸움을 잠시 멈춘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유엔 평화유지군 들어보셨죠? 유엔 평화유지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국제적인 분쟁이 있거나 내란이 있거나 할 때 일단은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양쪽을 갈라놓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싸울 때 선생님이 들어와서 니들 왜 싸워? 하면서 탁 멈추게 하잖아요.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것을 피스 메이킹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멈췄어요. 싸움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조금 유지시키는 거. 아직 평화체제는 아니고 그거를 이제 피스 키핑. 그래서 평화유지군을 피스키퍼라고 보통 불러요.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지금 말씀드리고 나눴던 평화 이미지가 비둘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막 분쟁, 전쟁. 그럼 이거는 제가 처음 소개할 때 화성 지역, 경기도에 있는 화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평화활동가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은 분쟁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뭐 비둘기 키우는 데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일하는 거는 뭘까? 평화실천이나 평화활동이라는 건 뭘까?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되게 궁금해 하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역에서 평화활동을 한다는 거는 일상과 관계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것 또는 평화실천을 하는 것. 일상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학교? 여러분 학교에서 평화운동이나 평화실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학교 공간 또는 직장에 평화로운 뭔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거는 비둘기 키우거나 전쟁 멈추게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평화활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직장 갑질 문제도 있고 학교 문제도 있다고 하시네요. 또는 학교 폭력, 또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도 있고, 또 가정 공간도 있죠. 일상 공간에서. 가정 공간에서의 평화를 실천한다는 건 뭘까? 그리고 이제 마을,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평화 활동을 하는 것. 근데 이제 사실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되게 이해를 잘 하셔서 금방 진도가 나갔는데요. 대부분들은 안 그러세요. 평화 그러면 일상에서나 지역에서 평화 그러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옆에 사람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너 왜 우리 불편하게 만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평화를 깨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평화롭다. 저 사람 참 평화로운 사람이 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또 이것저것 다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만 살아야지 하고 뭐 산으로 들로 그냥 다니면서 일상의 문제에는 오히려 주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평화에 대한 굉장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지역에서의 평화 활동, 지금 되게 금방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지역에서의 평화 활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들에 정말 평화로운 관계인가? 하는 것서부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평화로운가? 또는 내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또 사람 관계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해보거나 질문을 해보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평화 활동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평화 활동가는 막 거창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 저는 평화 활동가라고 부르기보다 그래서 평화 실천가 정도로 불러요. 평화 실천이라면 조금 더 쉽잖아요. 평화 실천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평화 실천이라는 게 뭘까? 이제 평화학에서나 뭐 그냥 일상에서도 지금 방금 상상하시는 것처럼 평화는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관계.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이 관계는 뭔가 그 사이에 힘이 작동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교수고 여러분들은 학생이다. 학생과 교수 관계는 평화로운가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교수라면 여러분보다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힘이죠? 평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괜찮은 건가? 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은 좀 더하죠. 직장에서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잘릴까 봐 걱정되잖아요. 찍히거나 승진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하기 힘들어지면서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이 말 해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나를 둘러싼 어떤 관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인데 뭐가?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 일종의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때리는 거예요. 물리적 폭력. 그렇죠? 이 물리적 폭력은 학교에서 학생들끼리도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생 관계는 어떨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힘들이 작동하고 있나, 어떤 힘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 만약에 이게 왜곡되어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어떻게 이것을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제안해보는 활동들이 평화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게 이런 물리적 폭력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제도와 나의 관계에서도 힘이 작동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법규예요. 신호등. 신호등은 교통법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되게 복종하죠, 우리는.
그거에 하라는 대로 지키죠. 내가 힘이 센 거예요? 거기가 힘이 센 거예요? 예, 그 사이에 뭔가 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합의하고 안 지킬 때, 예를 들면은 법규든 처벌이든을 통해서 그것을 작동하는 힘을 위임한 거예요. 맞죠? 예. 그렇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위임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신호등이 여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막 20개씩 있어, 학교 안에. 그렇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지만 힘들이 우리를 규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제도에 대해서나 규칙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물리적 폭력과 관련된 거라면 두 번째는 제도와 관련된 폭력, 힘. 네, 폭력이라기보다 힘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정할 거예요, 우선은. 근데 이 힘이 적정하게 작용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폭력도 될 수 있고, 착취도 될 수 있고, 또는 적정하게 보호하는 힘도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이나 제도와 더불어 또 하나가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에요. 또는 언어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오늘 초대받아서 온 데가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 광주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죠? 서울 지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 지방에 저는 태어나서 살았어요. 만약에 광주 지방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은 광주 언어가 더 익숙하겠죠. 광주 지방어가. 그런데 서울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광주 지방어를 안 배워요. 그런데 광주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광주 지방어도 쓰고 서울 지방어도 학교에서 배워요. 왜 그러죠? 그러면은 저는 서울의 지방어가 익숙한 사람하고 광주 지방어가 익숙한데 억지로 배우고 연습해서 서울 지방어를 또 배워야 되는 사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또는 문자 언어랑 구술 언어의 생활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동등한 지방어인데 위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어를 쓰는 사람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이 지방어 쓰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될 것 같고 뭔가 힘이 작동이 되고 있죠. 이런 힘의 작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전체가 동의하고 합의했는지 이게 괜찮은 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영미권에서 영어를 태어나면서부터 잘하고 쓴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제2언어나 제3언어로 영어를 배운 사람하고 같은 학문을 공부한다면, 영어로 공부한다면 어떠겠어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이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건지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국가 간의 관계도 있지만 국내에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방어에 서울 지방어 아닌 다른 지방어에 익숙한 사람은 방송국 아나운서로 취직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훨씬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서울 지방 사람보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져 가는 익혀진 힘이 작동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대로 서울을 뺀 다른 지방어를 쓰는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하네? 이런 식의 위계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에서 오는 힘들이 나한테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이 힘이 나를 평화롭게 잘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가장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부장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뭐 전혀 말도 안 되지만 여자가 어디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여성이라면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은 해도 되나? 혹시 말했다가 여자가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움츠려들고 자기 검열을 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어를 비교한다면 난 다른 지방어를 쓰는데 하면서 뭔가 말하기 전에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부에서 나한테 작동되는 힘이 나의 몸에 체득이 돼서 내가 원하지 않는 힘이 막 작동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심리적으로나 내 관계가 평화로운가 하는 거죠. 자유로운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정에서 언어 생활하거나 가부장제거나 학교에서도 어느 지방을 쓰느냐, 어느 나라 언어를 더 잘 쓰느냐에 따라서 위계가 구성되고, 직장에서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는 존재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힘을 언제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평화는, 평화 실천이나 평화 운동이나 평화학은 그런 면에선 거대한 국가 간 전쟁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지역 분쟁, 민족 분쟁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또는 우리의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나 하는 문제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또 하나 가부장제처럼 또 하나 힘이 많이 작동되는 방식이 뭐냐면 많이 먹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선후배 관계는? 선배들 한 10명 있는데 혼자 가서 이제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요? 안 가나요? 그러면 차라리 안 가고 마나요? 왜 안 가시죠? 거기서 혼자서 다 짜장면 먹겠다는데 혼자서 탕수육이요. 이거는 배운 적은 없지만 너무나 우리가 깊이 배운 거예요. 학습된 거죠. 이 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위축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건 없는지, 그랬을 때 그런 힘이 작동한다면 이 힘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평화는 지금의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는 거죠. 그게 삶의 목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나로부터 부당하게 다가오는 힘을 스톱시키고 또 필요하면 내가 힘을 발휘도 할 수 있는 이런 통정적인 관계가 어떤 면에선 우리가 지향하는 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면 남북 통일도 옛날에는 통일이 먼저라는 얘기를 했다면 통일보다 요새는 평화가 더 먼저다. 예를 들면 서로를 죽이고서 전쟁 일으키고 통일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평화체제, 평화선언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차라리 평화체제를 선언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소속돼서 이제 활동하는 단체는 금을코 평화연구소라고 하는데요. 금을코 평화연구소에서 이제 크게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런 거 질문 있잖아요. 금을코 평화연구소에서 이제 연구 주제 또는 실천 주제는 크게 말하는 4가지인데요. 하나는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의사소통. 방금 우리 아까 얘기했죠. 선배 10명이 있는데 내가 한 명이 가서 식당 메뉴를 고를 때 자유롭게 내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잘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고 그거를 자유롭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아, 내가 지금 이걸 바라는 게 이거구나. 또는 지금 내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원해요. 또는 나 이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뭘 원하는지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서 점점 나를 외면하기보다, 나를 주목하기보다 바깥에 힘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그걸 주목하고 표현해보라고 격려받아 본 경험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학교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너 느낌이 어떻고 수학 공부할 때 마음이 어때?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시고 얘기 막 해보셨나요? 예, 그렇게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격려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떠신지 혹시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가정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학교 가거나 사회생활 하거나 할수록 말 조심해라, 표현할 때 조심해라 하면서 자꾸 검열을 배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육학에서 숨겨진 커리큘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숨겨진 커리큘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드러난 커리큘럼도 있다는 거죠. 드러난 커리큘럼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학기 때는 수학으로 치면 방정식 배우는 거. 뭐 예를 들면 2학기 때는 그래프 배우는 거. 여러분들은 뭐 수학을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정식 그래프 그러면 막 기분도 좋고 또 하고 싶고 막 그러신가요? 아니신가요, 별로? 그러면 수학 공부, 중고등학교 때 수학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어렵다. 예? 슬프다? 슬프다. 예. 그러면은, 힘들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막 자책하고, 쟤는 좋겠다. 부럽고. 그러면은, 드러난 커리큘럼은 1학기 방정식 배우고 2학기 그래프 배우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배운 건 난 안 돼. 슬퍼.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 손들고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얘기하면 찌질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나 이거 힘들어요 하면은 선생님이 또 나 싫어할까 봐.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힘들어도 그냥 참고 말자. 저거 싫어도 그냥 좋다고 하고 말자. 숨겨진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그래프나 방정식을 배운 게 아니라 몰라도 아는 척해야 산다. 원래 이 세상은 그런 거야. 하는 거를 학교에서 배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수를 배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격려받고 내 느낌과 바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거기서 내가 자유롭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 사람의 진심을 내가 듣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이 친구가 나를 선생님 오늘 외모가 멋있어요 이러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그렇게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면 저 친구가 오늘 왜 그러지? 오늘 시험이 있나? 나보고 나한테 뭘 잘 봐달라고 저러나? 하고 듣는 거예요. 나도 자유롭게 표현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표현해도 진심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표현 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면 결국 뭐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관계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서로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힘이나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이런 의사소통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광장의 촛불로 우리가 대통령도 바꾼 나라예요.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평화운동이나 평화실천이나를 말하는 건 민주주의와 관련되는데요. 광장의 촛불을
어떻게 일상으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 바꿔봤어요. 체제도 바꿔봤어요. 물론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공간들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공간은 여전히 뭔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제압을 하고 우리는 다 회의를 싫어하고 회의를 어떻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하고 연결된다. 미국의 민주주의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토크빌이라는 분은 민주주의는 체제나 구조보다는 더 개인의 습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주 구체적인 일상에서 몸에 배어있는 태도가 어떤가 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민주적인 공간의 핵심은 저는 자유롭게 회의하는 공간이라고 봐요. 회의를 해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 동네에다 공원을 지을까? 아파트를 지을까? 그거 누가 결정하죠? 그냥 높은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민주주의고 민주적인가요? 이 동네에다가 주차장을 세울지 도서관을 세울지 누가 결정하죠? 그냥 높은 사람이 또는 지식인이 전문가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민주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화성에서 일하고 있고 지역에서 일하는 것, 민주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동네에 공원 세울지 주차장 세울지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이 얘기했다가는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찍힐까? 괜히 무식한데 말 잘못했다가 손가락질 당할까?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여전히 대통령 바뀌었어도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하고 말겠죠. 학교 내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학교 내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많은 회의 체제들이 지금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실제로 회의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 반응처럼 아무도 회의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회의가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회의를 만드는 자리를 공론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공론장이 나를 발현하고 내 뜻을 드러내고 또 서로 얘기하자고 격려하고,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오면 설사 내 뜻대로 결정이 안 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존엄을 인정해주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역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가족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가족회의 하는데 아버지가 모여봐, 회의하자, 우리 가정은 민주적이야, 너 용돈 깎어 회의 끝. 이거는 민주적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런 회의를 좋아하겠어요? 회의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거운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어떻게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까? 이 중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맞이하고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3명이면 공론장이 만들어집니다. 5명에서 10명이면 충분한 공론장이 돼요. 화성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한 200개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공원 만들까 말까, 아니면 주차장 만들까 말까, 신호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 안에서 여러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광주에 이런 동네 얘기하는 사람 하는 공론장이 한 10,000개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3명, 5명, 10명 모였는데 하다 보면 비슷한 의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모이는 거예요. 좀 더 모여서 얘기하면 10명, 20명이 100명, 200명이 되고, 이거는 위에서 이거 얘기해 보셔 하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들을 격려받아가면서 지지받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것. 가정에서부터 한번 연습해 보는 것. 이것이 평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데요. 거창한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작동하는 힘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고, 그게 만약에 갈등이나 폭력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탐구하고 약간의 실험을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실험하자고 한번 격려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 실천이고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